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청소학원에서 고1, 2 수학 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 권혁진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뵙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오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메인 주제는요. 고1 학생들을 위한 최상위권 내신 분석,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양력으로 이전 대치 오르비, 대치 이강학원에서 출강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대치 명예학원과 강북청소학원 고1, 2 전담으로서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그리고 N수생까지 전 학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따라서 단순히 고1, 2 강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현재 공부하는 것이 추후의 수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며 장기적인 수학적 커리큘럼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지 적절하게 찝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기본 개념부터 수능 기출 편형, 그 다음에 문항 자체 제작까지, 그리고 정강좌 교재를 제가 직접 집필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통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를 분석해주고 어떤 식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되고 문항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달해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인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특정 한 학교를 찝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너무 지역적인 이야기만 다루게 될 확률도 높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 번 정도는 좀 특수하게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요. 보편적인 강북 지역 내신 기출 문항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체감을 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표를 보시면요. 위에 2020년 기출 난이도, 2021년 기출 난이도 너무 동일하지 않냐? 학교마다 다르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학교마다 특정 학교에서는 여기서 킬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괜찮네요. 네. 시작이 되는. 시작된 건가요? 네, 네네. 선생님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네. 여기 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쪽으로 바꿔도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청소학원에서 고1, 2 수학 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 권혁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머님들을 오프라인으로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된 점 되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전달드릴 메인 주제는요. 고1 학생들을 위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분석,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포인트를 찝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앞에 있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어떠한 경력과 이력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이전에 대치 오르비, 그 다음에 대치 이강학원을 거쳐서 현재는 대치 명인학원과 강북청소학원에서 고1, 2 수학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예비 고1부터 고3, N수생까지 매년 전 학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1, 2 강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고3 때까지 어떠한 커리큘럼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추후에 수능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전반적인 고등학교 수학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본 개념부터 수능 기출, 그 다음 변형, 자체 제작, 그리고 그에 따른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한 교재를 직접 집필함으로써 문항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또한 매 시험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어떠한 경향성을 띠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제인 이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분석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이후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될지까지 이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먼저 2021년 2학기 중간고사, 바로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표를 봐주시면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정확하게 똑같은데? 잘못 쓰고 잘못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설명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정 몇몇 학교들을 찝어서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몇몇 학교를 하는 건 너무 지역적인 케이스들을 다루게 될 확률도 높고, 또한 이제 보편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추후에 우리 학교가 어떤 식으로 시험이 변형되더라도 대체적으로 대비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이번 이제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이제 강북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가장 높은 확률의 퍼센트로 구성이 돼 있는 실제 난이도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기출 난이도는요, 각 단원별로 난이도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가 집합, 명제 절대분식, 함수가 시험 범위였고요. 조금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도형의 이동까지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매번 수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도형의 이동이랑 명제와 절대 부등식 포인트에서는 분명히 좀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나오지 킬러는 잘 안 나올 거야. 킬러는 의외로 집합에서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함수일 거야. 근데 아이들은요, 항상 시험 공부할 때 이 함수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올해도 집합 부분에서 꽤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됨으로써 아이들에게 시간적인 문제도 많이 만들고 실제 오답률이 꽤 높았던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단원별 난이도가 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요, 항상 학교 수학 내신이 그 학교별 기조가 이전 연도와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어떤 학교는 조금 계속 어렵게 가고, 어떤 학교는 모의고사 위주로 가고, 어떤 학교는 꼭 두세 문제 정도는 블랙라벨 수준의 또는 뭐 아이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죠. 고쟁이 스텝 3라던가 그런 단원들의 난이도만큼을 항상 두 문제, 세 문제씩을 갖다 놓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과서 형태의 위주에서 변형이 좀 되는 구조. 즉 이렇듯 좀 뒤에 가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별 기조가 유사하게 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주로 집합 단원과 함수 단원의 고난도 문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형의 이동과 명제 절대부등식 어떠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 단원들을 킬러가 나오지 않는 그 외에 서브 단원이라고 따로 부르는데요. 이런 서브 단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혼동되는 포인트 및 모의고사 기출 유형으로 출제되었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떠냐? 이제 문제들을 실제로 보면요, 매년 나올 법한 문제만 나온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 시험의 경향성을 맞춰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파트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싣고 어떤 파트는 조금 힘을 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공부한다는 것이고요. 이번 중간고사도 실제로 그러한 분석, 중간고사 이전의 분석들이 실제로 적중한 구조로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의 경우는 함수 전체,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명제와 절대 부등식까지만 출제되었다는 부분인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많았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꽤 어렵고 훨씬 더 대비할 게 많았겠죠. 하지만 만약에 함수 전체까지 들어간, 예를 들어 내일 수학시험을 보게 되는 서라벌 같은 경우도 함수 끝까지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기말고사에서는 범위가 되게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명제와 절대부등식까지만 출제된 학교들 같은 경우는 기말 땐 진도를 나가는데 되게 좀 허덕이고 많이 바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사실 그게 뭐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합니다. 기말 범위가 적다라는 건 역으로 되게 적은 범위에서 되게 지역적으로 어렵고 빡세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범위가 넓은 곳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너무 지역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올 만한 굵직굵직한 유형들 위주로 나올 확률이 높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일 두드러졌던 게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전 학기까지 또는 작년도까지 이 학교는 난이도가 좀 높다. 이 학교는 이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보통 아이들 평균이 이렇게 나온다 했던 이제 꽤 많은 상당수 학교들이 난이도를 낮춰서 출제했습니다. 또는 기존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이번에 오히려 더 평이하게 돼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고득점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은 그런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디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냐? 첫 번째, 블랙라벨 마플 교과서, 마플 시너지, 고쟁이 등
어머님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만한 시중 교재들인데요. 이 해당 교재들에서 유사한 문항들이 변형 출제되었고요. 학교 교과서별 추가 프린트에서 또 일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별 추가 프린트는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프린트 외에도요, 학교 선생님들별로 각 출판사별로 그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문항 프린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 문항 프린트에 대해서 출제된 문항들도 상당수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의고사 기출 문항에서도 많이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제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 결국 이것과 이것은요, 같은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항, 그리고 과거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문항들이 내신을 겪으면서 몇 년간, 몇십 년 동안 변형되었던 문항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이 문제집을 풀어서 많이 더 잘 맞출 수 있다. 물론 그런 케이스도 일부 학교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수학 문제는 하나의 큰 줄기를 갖고 메인 문항들은 어느 문제집에서나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 좋게 뭐 고쟁이라던가 블랙라벨 등등의 특수한 문제집의 특수한 주제로 문제를 출제해서 그걸 맞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문제집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보통 아이들의 그럼 반응은 어땠냐? 제가 분석한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험이 조금 쉬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 실수했지만 대체적으로 잘 본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등급 컷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는 난이도는 원내에서 대비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대비를 시킬 때 좀 많이 어렵게 대비를 시키거든요. 수학은 어렵게 공부하고 들어가야 조금 더 쉬운 상황에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보긴 하였지만 편차가 심하지 않기에 기말고사 대비가 중요할 듯하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 본 친구들한테 또는 조금 실수를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요, 대체적으로 잘 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편차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즉, 기말 보면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요. 역으로 잘 본 친구들도 물론 나는 조금 더 몇 점이라도 더 따고 몇 등이라도 더 앞서 있긴 하지만 그 간격 자체가 워낙 촘촘하고 좁기 때문에 내가 굳이 기말고사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말고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큰 차이를 벌어져서 시험을 잘 봤으면 모를까 지금 차이가 되게 좁은 상태에서는 기말고사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할 경우 금방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반응들을 주로 보였던 이번 중간고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내일 보는 서라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들, 광북 쪽 대부분 학교들이 시험이 끝났고요. 그 시험의 대체적인 케이스들이 이러하였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단원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도 같이 이제 집에 있는 자녀분들도 같이 본다면 어떤 단원의 어떤 문항들, 어떤 개념들을 좀 포인트 집어서 공부하면 좀 더 기말 대비가 수월하겠다. 같이 확인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먼저 첫 번째, 함수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 80% 학교들이 함수는 이미 시험에 냈습니다. 그리고 한 20% 학교 정도가 함수 파트, 그 중에서도 뭐 일부 역함수, 합성함수만 나오는 경우들이 기말에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역함수, 합성함수만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역함수, 합성함수 모두 그래프 해석, 그리고 좌표 간의 의미 파악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중간고사 때 봤는데 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제목을 보시면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입니다. 즉 이제 요 함수라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뤘던 주제가 여기에 유리함수라는 어떤 소스로, 무리함수라는 어떤 소스로 같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갖다 쓰는 훈련, 즉 이 내용들이 결국은 다 여기에 보편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 활용. 세 번째, 합성함수가 상등함수가 되는 경우에 케이스 분류 문항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항상 어떤 수학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즉, 나올 만한 게 항상 나옵니다. 다만 어디에 무게감을 더 주고 어떤 포인트들이 특히 더 나올 확률이 높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리함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유리함수는 철저하게 성질, 어떤 특성, 그리고 얘 자체의 자체적인 특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파트입니다. 즉, 대칭성이라는 주제를 메인 포인트로 가져가는 문항들을 좀 많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하적인 상황, 즉 이제 아이들이 그림만 나왔다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어떤 부분이냐? 그림이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내가
어떤 점을 미지수를 설정을 해서 직접 10까지 만들어야 되는 문항이 제일 어려운데 이 문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정도 이내, 뭐 짧게는 5년 정도 이내에 유리함수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4점짜리 문항들 중에 이러한 문항들이 많고요. 해당 문항들을 좀 찾아서 집중적으로 대비를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무리함수 자체에는 큰 특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무리함수를 활용하여 기타 문제 유형과 엮인 게 되게 많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인 정수점 개수세기 문항입니다. 사실 이제 이 문항은 조금 트렌드에 벗어난 문항인데도 학교 내신에선 변별력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좀 귀찮아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무리함수와 직선과의 위치관계. 이제 제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리함수 형태를 활용한, 즉 무리함수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얘와 어떤 직선의 위치관계를 활용한 고난도 문항, 즉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전에 우리가 고1 1학기 때 배웠던 함수 파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버무려져서 나오는 문항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무리함수와 역함수인 이차함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항. 여기 또 역함수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즉 여기 위에 있는 역함수에 배웠던 학습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또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킬러 포인트로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말 대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많은 파트가 바로 이 다음 파트, 경우의 수 순열 조합입니다. 아이들이요, 맨 처음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배울 때는 되게 재밌어 합니다. 나름 수학 중에선 실생활 내용이 좀 많거든요. 철수와 영희가 뭐 어떻게 차를 타고 간다. 근데 얘가 여기엔 못 앉고 여기엔 앉을 수 있을 때 앉는 자리의 가지수는, 즉 비교적 아이들이 스토리가 있는 어떤 재밌는 내용인가 보다. 그리고 개념도 앞에 파트만큼 막 식이 복잡하고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네 하고 재밌게 공부하지만 실제 시험에 가면요,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바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입니다. 힘들어하기만 하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여기 파트는 쉽게 말하면 확률과 통계의 어떤 뿌리가 되는 파트입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얘네가 문제에서 제공된 상황에 대해서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카운트하고 그 카운트한 것을 결과로 내야 되는데, 다른 파트 같은 경우는 답을 아예 못 내면 못 냈지 이상한 답이 날 확률은 좀 낮습니다. 뭐 실수하는 거 제외하고요. 근데 여기는요, 나는 분명히 완벽하게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쓴 답은 1000인데 답은 10인. 이만큼 답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정확도를 갖고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든 파트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공부량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킬러 포인트가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문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에 따라서 직접 이게 되고 이건 안 되고 라는 것들을 케이스 분류를 꼼꼼하게 해나가야 하는 문항들이 있는데, 이런 문항을 절대 귀찮아해서 안 되고요, 평상시에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소위 노가다 형식의 문항들도 존재합니다. 내신이기도 하고, 또한 경우의 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의도한 것은 꼼꼼하게 하나씩 완벽하게 빠짐없이 세어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에 되게 수학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 시험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가다 형식의 문항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런 문항들이 누락 없이 꼼꼼하게 세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평상시에 그 귀찮음을 좀 많이 감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률과 통계 내용과 유사한 구조의 문항들을 고1 내용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제 이 세 번째 형태의 문항들은 제가 되게 반대는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선행을 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는 문항이기도 하거든요. 확률과 통계를 한 번으로 봤던 친구들은 거기서 배운 여러 가지 순열이라든가 또는 중복 조합 등을 활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걸 고1 때는 어느 정도는 노가다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런 문항들을 가장 지양하고 안 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학교에서 무조건 안 내지는 않으니까 대비는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확률과 내용의 유사한 문항들이 나왔을 때 이건 그냥 선행 문항이야가 아니라 나올 수 있으니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되고, 또한 서술형으로 나올 경우에는 고1 방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고1 형태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까지 포인트를 잘 집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대비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함수 파트의 경우는 완벽한 개념 학습이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실전 개념까지도 필요하고요. 단순히 개념서에 있는 소위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이제 개념서들이 있죠. 정석이라던가 또는 뭐 개념원이라던가 이런 개념서들에 있는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풀이 실전 개념, 즉 아이들이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시각을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실전 개념들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보통 문제집에 많이 실려있지 않은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나오게 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하여서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기말고사 시험 시간 내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모의고사 기출 문항 및 내신 빈출 형식들의 반복적 적용을 통해 완벽 체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저 개념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고난도 문제집 한 번씩 딱 다 풀었어요. 2권 딱 풀었는데 저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충분한 친구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정말 수학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여러 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계속 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반복적 학습이 그냥 단순히 개념만 익힌다? 한 번 내 풀었던 걸 본다가 아니라 여러 번 내 손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는 반복적 적용을 통해야 내가 배운 그 개념이 실제 문제에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또 추가적인 좀 얘기를 드리면 오직 킬러 문항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형 문제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헷갈리는 포인트들을 모두 완벽하게 숙제하고 시간 압축 스킬들까지 완벽하게 자기 손으로 써보는 훈련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뒷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좀 되게 중요한 게요. 킬러 문항만 푸는 것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정말 고난도 문항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항상 블랙라벨 또는 모의고사 사권 기출, 경찰대 기출 문항들만 뽑아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친구들이 항상 100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항상 설득을 합니다. 고난도 문항 충분히 줄 수 있고 충분히 너한테 줄 테니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외의 나머지 문항들을 더 잘 가져가야 된다. 왜냐? 실제 뭐 이제 어떤 학원에서 우린 고난도 문제집으로 아이들을 막 블랙라벨 실력 청소 이렇게 다 시켜요 라고 하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이 100점이라고 하면 80점에서 90점을 따는 문항들은요 어느 문제집에나 있는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에서 20점 정도가 그 고난도 문항들로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것들에서 점수가 떨어지나 고난도를 틀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뒤쪽 부분은 다 맞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의 기본 유형들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 또는 어떤 문제집에서나 나올 만한 유형들에서 의외로 발목을 잡혀 갑자기 안 풀렸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 친구들이 훈련이 부족했을 확률이 되게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강조했던 경우에서 순위가 되게 중요한 파트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점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점수를 내기가 제일 힘들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내가 아무리 여기다가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인 것처럼 느껴지는 단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계산 실수와 조건의 누락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되게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단기간 학습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이 파트는. 함수 같은 경우는요. 한 1, 2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함수 특강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잘합니다. 왜냐? 유사한 주제들이 유사한 유형들이 함수부터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이어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우수녀점은 전혀 감성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여태까지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했던 모든 단어들과 전혀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단기간 학습이 아니라 감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매주 몇 시간씩의 감각 유지 학습을 병행해야 되고요. 항시 경우의 수 마인드를 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과거 모의고사 이제 최근에는 이게 고3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전 교육까지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고3 확률과 통계 단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교육 과정에서 출제됐었던 과거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 문항들까지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풀이까지도 접해서 케이스 분류 감각을 탑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이쪽 기말 파트를 대비할 때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되게 많이 걱정을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감각을 유지시킬 방법이 어떨까 했을 때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제안하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 매일 5개에서 6개씩 문항들을 계속 풀게 합니다. 이거는 본수업 교재 과제와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하루에 30분씩 계속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문항을 풀도록 하고 따라서 이런 문항들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경우의 수의 그 감성을 자기가 딱 가져갈 수 있게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지도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과거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기말고사를 분석하는 거,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것 그 자체고요.
또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마인드로 앞으로 기말을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중요한 듯 합니다. 실제 이제 지금 우리 고1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총 3번의 내신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3번의 내신이 끝난 지금 우리 아이의 학습의 방향성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며 2학년 수학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어머니들 익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뒤에 이어질 설명에 대해서 조금 편의를 위해 간단하게 고교 수학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현행 교육과정 상에서는 공통 과목으로는 고1 때 수학 상하, 그 다음에 고2, 3 때는 수학 1, 2를 학습하고요. 선택 과목으로서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다 보는 학교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기하나 확통 중에 하나를 선택한 미적분 선택자, 또는 확통을 하는데 기하도 해야 되는 학교, 즉 학교별로 커리큘럼에 따라서 조금씩 세부적인 건 다릅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요, 가형, 이과 아이들 기준으로 수학 1, 수학 2, 그리고 기하 또는 미적분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요. 가장 많이라는 건 확률과 통계도 선택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이제 교육과정 내에 있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3 때 가서 직전에 어떤 정시의 성적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점, 그리고 나형 같은 경우는 수학 1, 2, 확률과 통계로 진행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러한 교육과정에 하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장 많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수학 1, 2죠. 이게 바로 2학년 때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2학년 때 배우게 된 수학 1, 2가 얼마나 중요하냐? 실제로 이제 올해 이렇게 바뀐 형식의 수능 자체가 처음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확통을 선택하기도 하고 미적분을 선택하기도 하고 기하를 선택하기도 돼서 어떤 과목이 유리하냐, 대체 어떤 게 더 유불리가 있냐, 선생님 알려주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뭘 더 공부해야 되죠? 라는 물어보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올해 실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출제 기관이 낸 그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이 수학 1, 2 공통문항이었습니다. 총 22개의 공통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8개의 선택문항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이, 이건 개인적인 제 사견입니다. 확률과 통계의 기하, 미적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해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세 과목이 모두 다 공평하게 난이도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라는 고민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너무 어떤 특정 단어를 어렵게 친다 라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어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전 기출 문항들이나 또는 올해 모의고사 기조들과 유사하게 비교적 깔끔하고 너무 어렵지 않고 과거 킬러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중킬러 난이도들만 충분히 해결해도 풀 수 있는 구조의 문항들이 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수학 1, 2, 이 공통 과목 난이도가 올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킬러라는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수많은 준킬러가 등장하게 되는데 수학 1과 수학 2 각각 단원들에서 상당히 꽤 많은 주제의 준킬러 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고2 때 학습하는 수학 1, 2 과목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얼마나 고2 때 깊게까지 공부했냐에 따라서 고3 때 그런 수학 1, 2의 실력을 더 올려가면서 새롭게 미적분, 기하, 확통 등의 선택 과목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슬슬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슬슬 여름방학 때부터 많이 물어보는 주제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과정과 같이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총 그때 여름방학 때 2번의 시험을 이미 본 상태고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총 3번의 시험을 봤죠. 저는 내신 성적이 안 나오네요. 저 아무래도 정시인가 봐요. 저 내신 때려칠게요. 저 정시 대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격하게 말합니다. 야, 수학은 3학년 1학기까지 무조건 수시야. 정시가 되고 있어. 정시 대비가 뭔데? 라고 말합니다. 아이도 몰라요.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가 저쪽 학원에서 좀 정시 대비를 해준대요. 모의고사 훈련을 많이 시켜준대요. 제가 만약에 그것이 유의미했으면 이미 제가 그걸로 충분히 수업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2학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물론 선행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대해 몰랐던, 이미 지나간 과목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행, 내신, 즉 내가 수시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신을 잘 가져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수능에서 공통 과목 자체의 난이도가 꽤 올라갔습니다.
또한 그런 공통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월등히 유리해진, 즉 선택 과목을 조금 못해도 공통 과목에서 충분히 점수를 다 가져가서 수능을 잘 볼 수 있고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로 갈수록 나는 미적분 확통 기하만 파면 되겠다라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요. 의외로 그 친구들이 9월 달에 선생님 저 1등급 불안한 1등급이에요. 불안한 2등급 극상인데요. 왜일까요? 보면 항상 원인은 이 공통 과목들에서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결국 고2 수학 내신 공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고2 수학은 또 어떻게 잘해야 되냐? 결국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교육과정에서 보셨다시피 수학 상하가 공통 과목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능 직접 반영 과목은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반영 과목이라는 건 이 수학 상하 내용만 갖고 문항을 출제하진 않고 다른 과목들에 있는 단원들에다가 이 수학 상하 내용을 얼마든지 묻혀서 같이 섞어서 내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고1 수학 상하 학습을 얼마나 깊게 하였는지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새로 배우는 단어들, 수1에선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2에선 미적분이 되겠죠? 그런 파트들의 수 상하가 같이 곁들여지는 그런 킬러 문항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각 단원이 또한 이 이후에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인지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일례로 이번 수하 과목, 수학 하 과목 그 내용, 그 단원들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단원 집합 명제는요. 고등학교 수학 전체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해석 능력과 문제 조건 표현 능력들에 대한 학습을 하는 파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함수 파트. 함수는요, 어머님, 고3 미적분 맨 마지막 단원까지 함수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함수고요. 그 모든 함수의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되고 고난도 문항들의 시작이 되는 파트가 바로 고1 수학 하에서 배우는 함수 파트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뒤에 경순조,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즉 이쪽 부분을 못하면 확률과 통계도 잘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역시도 그렇게 이후에 직접적인 반영 과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만큼 그 각 단원들이 이후에 어떻게 확장이 되면서 그 확장성을 어떻게 잘 활용하여 문항들을 해결해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제가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 개별적으로 가장 멘탈 케어에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고1 시험에서 혹시라도 아이가 시험 트라우마를 만들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있었다면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고2 수학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수학 실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수학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시험을 잘 보는 실력입니다. 실제로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해도 시험날 들어가서 내가 시험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문제를 못 풀어내면요, 그 아이는 자기 만족도 못합니다.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제가 옆에서 넌 수학을 잘해 라고 말해도 실제 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수를 잘 내기 위해서는 지난 3번의 시험 동안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이제 들어갔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을 완벽하게 깨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중간고사 시험지를 다시 한번 꺼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말렸으며 어떤 페이스 메이킹이 안 돼서 전체적인 시험이 잘 안 됐는지, 그리고 잘 봤다면 이번 시험을 유독 더 잘 봤다면 내가 어떠한 원인으로 이 시험지를 더 잘 봤고 이거를 이후에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본격적으로 고2 수학 공부를 해 나가고 내년에도 내신,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정시까지 그리고 수능까지 다 잘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고2 수학을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번 겨울방학부터 하게 되잖아요, 어머님들. 이제 제가 학기 중에 선행은 되게 아이들에게 반대합니다. 왜냐? 현행도 못하는데 현행이 100점이 아니면 선행이 유의미하지 않다. 그 선행은 결과적으로는 이 현행이 끝나고 방학을 틈타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고2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커리큘럼이 가장 좋을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저희 청소학원에서 진행하는 윈터 스쿨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요, 이전 윈터스쿨과는 다르게 아이들별로 본인에게 맞춘 방법으로 본인에게 맞는 시간표를 짜서 내가 조금 더 필요한 과목, 또는 선행해서 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 과목, 또는 미래에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할지까지 반영을 해서 시간표를 짜고 개별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으로서 완벽하게 아이들이 관리를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의 클리닉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윈터스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부터 차곡차곡 고2 수학, 내년에 학습하게 될 수학 1, 2, 나아가서 선택 과목까지 꼼꼼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어떤 메인 주제들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호흡해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수학은 왜 바로 저 권혁진에게 맡겨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얻을 게 많은 수업, 그렇지만 누구보다 재미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충분한 애정, 정말 애정 가득하게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 모토로 삼는 말이 이겁니다. 야, 성적이 올라야 학원이 의미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아이들과 개인적인 충분히 친분을 갖고 잘 지내고 아이들이 되게 애정을 가득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아이들이 어떤 점수를 받아오냐, 또한 내가 이전보다 내가 같이 공부함으로써 훨씬 더 이 친구를 발전하게 하였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시 여기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여 아이들과 같이 이끌어 나간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얻은 친구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대진여고 친구들이 2명이 되게 특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했던 게, 저랑 처음 봤을 때 수학은 충분히 잘하는데 항상 시험만 보면 42점, 43점을 받는 친구입니다. 근데 원내에서 보는 시험은 웬만한 학교 90점, 100점을 받는 실력과 비슷하고요. 일단 무엇보다 너무 성실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시험만 봤다 하면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깨지고 되게 힘들어 했는데, 저랑 한 3개월 정도 바짝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한 계속 지속적인 멘털 케어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87.5점이라는 점수를 받았고요. 이 친구는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항상 이 친구랑 연락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랑 수업을 할 때마다 제가 되게 뿌듯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물론 이 친구가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충분히 많이 도와주는 그런 수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드백도 많이 줍니다. 실제 이제 윈터스쿨이나 저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제 수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피드백들을 토대로 아이들이 너무 재밌는 수업이었고, 또한 많은 말씀들 토대로 제가 공부에 대해 동기부여가 됐다 등등,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낯간지러운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듯 아이들과 되게 친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단순히 수업만 하고 딱딱하게 강의를 하는 사람과 강의를 듣는 사람에서 넘어가서 아이들과 실질적인 친분을 완벽하게 유지함으로써 아이들이 옆에서 더 친한 형, 친한 오빠처럼 또는 삼촌처럼 내가 되게 여러 가지 의지할 수 있고 배울 게 있고, 또는 때로는 되게 친근한 그런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실 2번째, 3번째 같은 경우는요, 또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번째, 강북지역 내신을 완벽 반영한 자체 제작 실전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아이들이 되게 극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총 2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본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교재 같은 경우는요, 총 3가지 파트, 개념 파트, 심화 개념 파트, 유형별 분석 파트로 나눠집니다. 시중에 수많은 문제집들이 있는데 선생님 굳이 자체 교재 쓸 필요가 있나요? 일부는 맞는 말이고요,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시중에 많은 문제집들, 거기에 충분히 많은 내용, 충분히 많은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두꺼운 문제집들을 한 줄 한 줄 빼먹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 포인트를 집으면서 공부할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하고 또 실제 내신에서 필요한 개념과 실제 문제로는 되지 않는 문제화되지 않는 개념들, 이 부분을 구분해 주면서 각 문제별로 이렇게 개념 팁을 꼼꼼하게 줍니다.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수업하는 내용으로서, 실제로 제 화법으로서 교재를 재구성하여서 아이들이 실제 책을 읽음으로써 제 수업을 복습하는 느낌, 수업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또한 이제 실제적으로 심화 연구란 파트들을 되게 많이 넣어두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강사로서 단연간 분석하였던 문제풀이 스킬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시간이 3분의 1도 안 걸린단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이 훨씬 더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워크북과 파이널 자료인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개념만 익히고 그 다음에 요 본교재 하나 끝나면 내신 대비가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교재는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재, 아이들이 복습을 메인으로 해야 되는 교재라고 하면, 워크북 같은 경우는 저 수업과 정확하게 코드를 맞춰서 각 유형별로 그러면 실제로 이런 문항들이 모의고사 또는 내신에서 출제가 됐으며 매우 출제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집들 중에서도 가장 공통된 문항들, 가장 괜찮은 문항들만 선별하여서 여기에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아이들이 직접 집에서 다시 한번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워크북을 제공하고요. 당연히 워크북에 대한 풀이 역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파이널 자료도 나갑니다. 사실 이건 파이널 자료의 한 가지 예시인데요. 파이널 자료 같은 경우는 특정 유형들에 대한 심화 분석서가 하나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점 체크, 유형 반복, 즉 아이들이 주로 많이 틀리게 되는, 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은 난이도 중간 정도의 약점 문항들만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파이널 자료가 별도로 나갑니다. 또한 여기에 곁들여서 강북 지역 지난 몇 년간의 모든 내신 기출 문제지들을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요청 시 제공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자체적으로 그걸 편집하여 기출 모의고사 및 교재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전 훈련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학교의 내신 자료들을 같이 배포함으로써 아이들이 얼마든지 집에서 실전 연습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수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제 고1 아이들한테 고2가 되기 전까지, 물론 고2 때도 마찬가지고요, 고3 때도 마찬가지나 어떤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여쭤보시다면 저는 바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왜냐, 아이들은요, 아이들입니다.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적인 공부량을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심적인 요소들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한 학습 밸런스를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 2, 3년 전처럼 학교를 규칙적으로 가고 규칙적인 학습 관리가 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겐 더더군다나 이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는 매우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정말 완벽한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내외 학습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화목 수업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언제 가장 바쁘냐? 바로 월요일, 수요일이겠죠. 왜냐? 과제를 내내 안 하다가 전날 되니까 이제 해야겠네 하고 정말 밤을 새서 죽어라 합니다. 그럼 이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난 이번 주 수학 공부 많이 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밤을 새서 집중한 시간은 아마 총 8시간 앉아있다고 하면 5시간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 사람이 8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5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일주일로 나누게 되면요, 이 친구는 하루에 1시간도 공부를 안 한 게 됩니다. 근데 아이에게 어떤 기억이 남을까요? 나 이번 주에 수학 때문에 2번이나 밤샜잖아. 이게 되게 큰 맹점인 겁니다. 따라서 그 모든 과목들이 그렇겠지만 정말 감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와 친숙해지는 게 중요한 수학 과목의 특성상 매일매일 분할해서 과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은 되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과제 분할해서 해라. 결코 애들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놓여 있고 어떻게 보면 소위 강압적이기도 한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있어야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여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매주 과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할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 뒤에 보게 되면은 제가 카톡방에다가도 이제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실제 시험 범위별로 학교별로 매일매일 어떤 과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과제를 분할해서 아이들에게 공지를 하고요. 단순히 이제 과제를 공지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한 제출해야 되는 과제물이 있을 때 그날 그것을 수행하고 밤 12시까지 여기에 써있다시피 과제물을 열심히 한 후 네이버 오피스 폼에다가 아이들이 질문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저희 연구소, 저희 조교팀에게 그 과제물을 찍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날 과제를 미제출했다. 그날의 할당량을 미제출했다.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께 미제출 알림 문자가 가게 되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은 레포트에 별도로 구성이 돼서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종합학습 레포트에 아이들에게 과제 성실도 면으로 다 퍼센트가 분할이 됩니다. 또한 여기도 써있지만 만약에 과제가 미완성돼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가 추가로 원내 추가 자습을 잡아줍니다. 따라서 그 과제를 못할 경우는 그 주를 집에 갈 수 없다. 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카카오톡 그리고 태블릿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질문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언제 제일 바쁘냐? 예상하시겠지만 시험 기간에 정말 아이들이 바빠집니다. 평상시에 궁금하지 않았던 거, 내가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상하게 시험 기간에 많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학원에 오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학원의 특성상 아이들의 모든 질문을 개별적으로 옆에서 다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경우 저에게 어떤 문항인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나 또는 몇 번 문항에서 어떤 개념이 안 잡힌다 라고 보내주면 제가 이런 식으로 태블릿으로 손필기, 손풀이 영상을 찍어 보내주던가 또는 단순 풀이만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아이패드로 손필기 파일을 보내주고요. 또한 이제 저희 전체 정규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학원 내에서 수업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손풀이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든 고민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상담을 저랑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고1 아이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심지어 올 초에는요,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 학교에서 뭔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자기는 지금부터 검정고시를 보겠다. 이런 고민을 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는 단순히 공부에 있어서 어떤 슬럼프 또는 부모님과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들,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가면서 상담을 해주게 되고요. 또한 이런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을 공부하게 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만큼 그 선생님들의 한마디가 되게 강한 임팩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상담을 해주려고 하고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최대한 빨리 아이들과 그런 고민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학생관리 파일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분할 시스템과 어떤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매주 어머님들께 이렇게 종합 레포트가 나가게 됩니다. 레포트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어머님들께 나가는 예시를 그대로 가지고 온 레포트인데요. 먼저 과제 완성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내 체크입니다. 아까처럼 분할 제출하고 카카오톡으로 확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에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실제로 과제한 부분에 대해서 학원에 와서 제가 직접 한 번 더 원내에서 체크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과제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완성률을 기재해서 같이 나가게 되고요. 두 번째, 과제 분할 제출률에 대해서 기록해서 어머님들께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했을 때 저희가 총 5일치의 과제를 내줍니다. 왜냐, 이제 실제로 학원에 오는 날은 복습 과제만 있기 때문에 제출할 과제가 따로 없고요. 학원에 오지 않는 날 총 5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분할 제출하게 하는데, 먼저 1일차, 2일차, 3일차 잘 냈습니다. 근데 4일차에서 만약에 지각 제출했다. 그럼 지각 제출의 경우는 50%, 만약에 미제출의 경우는 0%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아이들이 레포트가 나가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퍼센트를 환산하여서 과제 성실도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기입이 됨으로써 아이들이 내가 되게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생각보다 이번 주에 성실하지 않았구나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위클리 테스트에 대한 결과, 시험 범위, 반평균, 최고점, 최저점까지 같이 기입함으로써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그 주에 어떤 수업을 했고 어떤 클리닉을 진행했는지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어머니께 전송드릴 공지 내용이 있으면 공지까지 같이 해서 매주 한 번씩 어머니께 종합 레포트가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이가 항상 집에 오면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했어. 나 오늘 잘하고 왔지. 뭘 물어봐 하고 짜증만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레포트를 보심으로써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과 직접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고 좀 더 믿고 맡기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규반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정규반 반별 밴드를 운영합니다. 반별 밴드 같은 경우는요, 입반 원서 각종 제가 추가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스터디 윈미라고 얼마 전에는 아이들과 실제 저랑 같이 앉아서 4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프로그램. 물론 당연히 그때 질문 클리닉도 했지만 이건 본 수업과 별개로 제가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 그리고 이제 제가 매 수업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영상에 대한 재생 목록 링크, 그리고 아이들별로 이제 시험 범위 조사 등등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해서 갑자기 비대면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라이브 수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규반, 반별 밴드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별 카카오톡 공지방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제 공지방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수업에 대한 재생 목록 링크를 따로 올려주고요. 때로 필요하다면 아이들에게 PDF 파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별로 실제로 자기는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 PDF 파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PDF 파일을 제가 제공을 하고요. 또한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제를 이렇게 분할해서 내주는 전체 공지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매 수업 전 리뷰 테스트 역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리뷰 테스트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 단순히 그냥 문제 은행식으로 어떤 사이트에서 문제를 찍 뽑아서 그냥 시험 봐라 하고 채점하고 오답도 제대로 안 해주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매 시간 테스트지 만드는 데만 1시간 가까이를 소요합니다. 1시간이면 되게 많은 시간 소요거든요. 왜냐? 제가 바로 이전 시간에 강조했던 포인트, 바로 이전 시간에 아이들에게 풀어줬던 문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복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문항에 대한 변형 유형들을 제가 구성하고 실제로 문제를 제작하여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실제로 복습을 한 친구만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그냥 수학만 잘해서는 잘 볼 수 없는 시험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런 리뷰 테스트를 직접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참여하여 제가 직접 개별적인 질문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매주 토요일날 부강사 무료 특강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건 정규 수업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료 특강이고요. 매주 토요일날 저희 부강사 친구가 와서 해당 내신 제가 파트별로 제가 찝어준 특정 포인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1회차, 2회차 수업으로 구성하여서 아이들과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실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 본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2번 2회 수업을 듣는 것 같지만 총 3회어치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 틈틈이 아이들에게 클리닉도 같이 진행되면서 질문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아이들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 학기 내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마지막 관리 시스템입니다. 동영상 보강 시스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비대면이 되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좀 익숙해졌는데요. 이런 이제 동영상 보강 시스템이 없을지 현장 보강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아이들과 시간을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그날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바로 다시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모든 수업을 녹화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 반별로 재생 목록 링크화해서 언제든지 내가 한 3주 전쯤에 이거 들은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고 싶은데 했을 때 아이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중요시 여겨서 이번에 되게 거금을 들여서 되게 좋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구매했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실제 인간 보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공부를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커스텀 관리가 들어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어머님들께 전달 드리고자 준비한 설명의 내용 마지막입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강북청소에서 화요일, 목요일에 고1 의치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1 의치서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2, 3등급 이상의 학생들 또는 혹시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입반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친구들이 1등급 또는 전교 1등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저랑 되게 꼼꼼하게 공부함으로써 이번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맡겨주신다면 항상 아이의 장기적인 고교 수학 멘토로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사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설명의 이후 혹시라도 저한테 또 따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요청하실 어머님들께서는 여기는 연락처나 여기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자녀분의 학교 이름 그리고 기재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어머님께 상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북청소 수학강사 권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